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4 61화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부제가 2026 부동산 전망 하반기 1편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 올라가는 주에 출장을 하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대구라든가 부산 쪽 부동산이 좀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좀 살펴볼 겸 겸사겸사 출장하게 됐는데, 또 다행히 오늘이 금요일인데 청약홈을 보니까 다음 주에 특별한 분양단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전망편을 좀 찍어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7월에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라든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금리도 올라갈 거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상승할 거다, 부동산이. 어떤 분들은 드디어 폭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양쪽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상승도 하락도 둘 다 의미가 없다니. 저는 항상 부동산 시계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거든요. 부동산 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조금 다르게 좀 길다고 말씀드리죠. 즉 부동산에서 말하는 단기는 최소 2년, 중기는 5년에서 10년, 장기는 10년 이상. 근데 부동산은 중요한 게 장기다, 이 말씀 제가 간혹 분양가 중개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7월에 세제 개편이 있든 금리가 올라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로 봤을 때?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썸네일에 넣어놨을 텐데, 서울 9평 100억대 라는 말을 제가 최근 들어서 좀 해드리죠. 일단 어느 아파트를 말합니까? 조만간 분양하겠죠? 반포에 들어가는 반포 DH 클래스입니다. 저는 얘가 9평이 100억 선에서 거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물론 내년 입주로 돼 있는데 내년 말부터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말부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 뭐 지금 현재 원밸리가 70억대 나가니까, 그리고 최근에 바로 왼쪽으로 800m밖에 안 떨어진, 그래서 제가 서반포 맞다 그랬잖아요. 흑석 서밋더일이 30억대 9평 분양했는데 절천리에 완판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얘가 100억이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응축된 한 줄 평을 하자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처음 보는 시장이 아니다. 뭐냐면요, 제가 서울 9평 100억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반포 DH가 100억대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이, 물론 신축이고 이런 놈들 중심이겠지만 100억대를 뚫기 시작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DH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바로 옆에 있는 원밸리라든가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목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수도권 1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단위가 바뀔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시장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 처음으로 집을 구입했던 게, 아파트를 구입했던 게 98년도고 따라서 지금 대략 한 30년 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사실 아파트에 대한 경험은 오늘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보다 좀 더 오래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들, 즉 과거의 경험들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서울 아파트의 100억대, 그것도 어떤 한 단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격이 100억대 단위로 가는 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도 곧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벌써부터 욕하시는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적은 자산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한번 제 경험들과,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오늘 근거들을 갖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얘기를 드릴게요. 나의 아파트 경험일지,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따왔습니다. 경험일지인데, 일단 80년대 유년 시절이긴 해요.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경험했던 건 81년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래도 그 81년도에 준공해서 들어간 아파트였는데, 왜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거냐면,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아파트 신축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청약해서 어디였냐면 시흥이었는데, 지금의 경기도 시흥이 아니라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이라고 있습니다. 문일 중고등학교 있고 한 그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당시 몇 평이었냐면 17평이었습니다. 자이의 전신인 럭키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LG하고 제이스로 분리돼 있지만 옛날에 럭키 그룹이었거든요. 그 럭키 아파트인데, 그 17평이 그 당시 분양가가 얼마였느냐, 제 기억에는 1,400만 원이었습니다. 즉 평당 분양가가 100만 원이 안 됐었죠. 그걸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당시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이제 단칸방에 살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집도 여동생이랑 4명이서 부모님이랑. 근데 이 아파트 들어왔을 때 정말 좋았던 게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목욕탕이 있으니까, 욕실이 있으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손잡고 목욕탕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아궁이에서 불 때 갖고서는, 서울인데도 그 뜨거운 물에다 찬물 섞어서 이렇게 목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처음 들어왔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하튼 이때 뭐가 중요합니까? 서울 시흥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 안 되는 17평인데 1,400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또 뭘 경험하느냐, 그 아파트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를 좀 시키겠다는 이상한 뜻을 품으시고 저하고 동생을 위해서 이제 8학군으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제가 가끔 분양가 중에서 제가 초중고를 갔다가 반포에서 나왔던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반포로 가게 돼요. 그때 당시 제가 거주했던 아파트가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 있죠. 여기입니다. 주공 2단지입니다. 지금 재건축되는 트리니언이나 클래스트가 1단지고 여기 레미안 퍼스티지 자리가 2단지였어요. 여기로 이사를 갔는데 이거는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그 럭키 아파트, 시흥의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뜨거운 물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 글짓기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 글짓기 대회에 그 새 집에 들어온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걸 쓰면서 분양가까지 써버렸었습니다. 근데 그 원고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고, 레미안 퍼스티지 자리 여기 주공 2단지 들어갈 때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하는데 오래됐잖아요. 80년대니까 벌써 40년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월세로 들어갔고 보증금이 4천 정도, 월세는 4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하튼 80년대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시흥의 아파트와 이 주공 2단지. 90년대에는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좀 많이 버셨어요. 그래갖고 지금의 부천 중동 있죠. 중동 신도시 말고 중동 쪽에 역 근처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중고아파트 5층짜리들. 근데 걔가 재건축이 될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투자 겸해서 그 아파트 한번 사신 적이 있습니다. 대략 17평 개도 18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가격은 5천 정도였습니다. 부천 역전 앞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2층이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2층이 오히려 좋은 거였습니다. 고층보다 계단으로 오르고 내려야 되니까. 여하튼 그 기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 아파트를 처음 산 게 98년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거는 분양가 중개 같은 데서 시세 같은 거 말씀드릴 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제가 샀던, 제 명의로 샀던 아파트는 저희 카페 분들은, 옛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여러 번 글로 말씀드려서 유튜브 말고, 여기 상계 주공 아파트입니다. 요 마들역에 있는 아파트예요. 노원역에서 하나 올라가면 있죠. 7단지 7호선. 여기에 있는 19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도였냐면 98년도였어요. 무슨 해였죠? IMF였습니다. 오, 이 자식 아파트 값 떨어졌을 때 딱 노리고 시세 차익 노리고 올라갈 거 알고 샀느냐? 그건 아니고요. 9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만 남으셨고 저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90년대에 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래도 벌어놓으셨던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아버님께서 그걸 갖다 모아다가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음식점도 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게 곧장 그 개업한 지 1, 2년 만에 뭐가 옵니까? 97 IMF가 터져버립니다. 그걸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코비드 정도는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행 자체가 망해버리고, 왜 응팔 있잖아요. 응답하라 88. 거기다 하면 거기 덕선이 아버지가 은행원이셨는데 그 상황 나오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쑥대밭이 됐었던 상황을 보시면 돼요. 당연히 저희 집도 망했죠. 그래서 나머지 있는 돈 어떻게 다 끌어 모아서 산 게 여기 있는 19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거기 이제 어머니하고 제 여동생, 저 그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던, 요렇게 저희가 들어 살았는데, 그 당시 그 10평짜리 1층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주공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냐? 4,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정확하죠. 왜냐면 제 명의로 제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혹자는 또 그러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건 1편이고 다른 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야, 그 당시 4천만 원이면은 너 돈 많이 남아 있었네. 당연히 빚을 내서 샀습니다. 예, 빚을 내서. 왜 근데 빚을 내서까지 샀는지는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기억이 있는 거예요. 98년도에 여기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4,200만 원에 샀었다는 거. 그 다음 제 아파트에 대한 기억은 2000년대로 넘어옵니다. 직장을 얻었는데 직장을 몇 번 이직을 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준다길래 형편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만 더 많이 준다 그러면 막 이직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딜 갔냐면 경기도 하남시를 갔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길래 갔는데, 문제는 집이 상계동이잖아요. 차는 당연히 없었고 처음 며칠은 뭐 어떻게든 통근을 하겠는데 도저히 안 돼요. 지금처럼 뭐 전철이 하남에 들어가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전철 타고 가려고 해도 좀 애매해요. 하남에서 이 상계동이.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총각들끼리. 근데 아시겠지만 몇 개월 지나다 보면 총각 셋이 지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술만 마셔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안 되겠다, 하남에 아파트 사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준공 8년차는 이제 막 준신축에서 구출 넘어가려고 하는 9평, 32평 아파트를 사게 돼요. 그때 얼마에 샀느냐? 2층짜리였어요. 중층 단지, 17, 18층 단지 2층짜리. 별로 좋은 매물은 아니었죠. 그래서 최대한 싼 걸 사야 됐으니까 그걸 얼마에 샀냐면 2002년도 당시 1억 8,800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1억 4천을 받았었습니다. 그 얘기 자세한 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오늘.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2006년, 즉 2002년도에 그 32평짜리 였다가 1억 8,800에 샀었는데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한 3, 4년 지나면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갔고 이미.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저는 결혼을 하더라도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여동생 하나밖에 없고 그렇다고 어머님 뭐 생활 능력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평수를 좀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단지로 갈아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평에서 48평으로 늘려갔어요. 그러면서 2006년도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04년경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2006년, 7년에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입니다. 용인이 버블 7으로 일컬어지기 시작하고 그랬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남시에 있는 48평 아파트를 제가 3억 9,500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아파트는 12년 차 정도 된 아파트였어요. 구축이긴 했죠. 일단 저한테는 넓은 게 중요했기 때문에 뭐 로열층 당연히 아니었고요. 탑층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2000년대에 제가 근데 그 이유는 10년대, 20년대는 제가 굳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30, 40대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때 부동산의 흐름이란 거는 충분히 기억하시는 연대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어디다가 파란색을 해놨냐? 2030년대에 해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요것 때문입니다. 연대별 아파트 가격대. 이게 뭐냐면 70년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없어요. 아주 어릴 때이기 때문에 잠실 시형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큰이모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를 가봤던 기억? 근데 앞에는 다 평지고 잠실이 원래 그랬잖아요. 그 정도 기억인데 다만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당시에 이제 분양, 왜냐면 70년대 후반에 저희 부모님이 분양을 받아서 81년도에 시흥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들은 대충 기억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들을 일부러 이건. 그랬더니 뭐 틀리진 않았더라고요. 70년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평당 위치에 따라 좀 다른데 3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정도였습니다. 즉 괜찮은 놈들은 한 60만 원대, 외곽 쪽은 30만 원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괜찮은 놈들 60만 원대는 9평 기준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였고 70년대에 아닌 놈들은 한 1,000만 원대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랬던 게 80년도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1,000만 단위가 변하진 않아요. 1,000만 원 단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흥에 들어갔던 아파트가 입주를 1,400만 원 했다고. 서울 시흥에 있던 그 아파트를. 그리고 제가 80년대 때 부천에 있는 아파트, 주공 아파트 그 매수를 아버님이 하셨었는데 그게 5천만 원 정도였다고. 다만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런 1,000만 원 단위들이 많았는데 서울에도 그렇고 일부 억 단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쪽이 80년대 초반이냐 중반이냐 말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이 넘는 애들, 1억 7천, 8천 원 애들을 그보다 좀 더 높은 애들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 억 단위 넘는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80년대 후반 쪽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럼 90년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90년대에 상계동을 갔다가 그것도 IMF 맞아서 떨어진 가격에 19평을 4,200에 샀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10년 차인데 그 주공 아파트가 88년도에 들어갔던 아파트니까. 근데 걔가 IMF 바로 전만 하더라도 한 7, 8천 했던 아파트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IMF 맞고 거의 반값으로 떨어진 거 제가 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계동이 8천, 9천이었었으니까 IMF 맞기 바로 전까지 그 당시에 서울에 괜찮은 데들은 억 단위가 기본적으로 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강남이라고 해서 뭐 10억 단위 안 갔고, 그래서 양쪽 다 억 단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들어오게 되면 억 단위가 평균이고 일부 10억 단위가 나와요. 언제? 2000년대에. 그게 반영됐던 대표적인 게 2000년대 끝나는 2010년도에 분양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미안 포스티지, 그 다음에 반포자입니다. 그게 분양가 10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는 억 단위 그리고 일부 10억 단위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2010년대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쪽은 10억 단위가 디폴트가 돼요. 그죠?
다만 100억을 갖다 놓는 애들은 아주 이상한 하이엔드 이런 거 하이퍼 하이엔드 뭐 이런 애들 말고는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년대에 10억 단위는 뭐 이렇게 신경을 거슬리는 이런 가격이 아니게 돼버리고 왜냐면 서울에 지금 중위 가격이 12억이고 평균 가격이 9평 15억이거든요. 뭐가 나옵니까? 일부 100억 단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현재로선 이 반포에서. 하지만 이미 있죠. 압구정 쪽에 있는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100억대 있잖아요. 많잖아요. 자,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요거예요. 70년대 일반적인 거 오른쪽은 좀 최고 이렇게 봤을 때 70년대에는 일반이나 최고나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다 80년대에 1000만 원 단위 그러다가 억 단위가 나오기 시작하고 90년대에는 억 단위, 억 단위 그러다가 2000년대에 억 단위, 일부 10억 단위. 그러다가 또 10년이 지나니까 10억 단위, 10억 단위 그러다가 또 10년이 지나니까 10억 단위, 일부 100억 단위가 나옵니다. 보시면 10년 주기로 유사한 변화 양상이 보이시죠? 10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그렇잖아요. 여기 왼쪽 회색처럼 거 그죠? 그럼 좀 잘 나갔던 아파트들은 1000만 원 단위, 일부 억 단위, 억 단위, 10억 단위, 10억 단위, 100억 단위, 일부 100억 단위 일종의 규칙성이 있어요. 일부를 제하고 보면은 7, 80년대에는 1000만 원 단위였다면 90년대, 2000년대에는 억 단위가 기본 디폴트 값이 됐던 거고 10년대, 20년대에는 10억 단위가 디폴트 값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 100억 단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요 과거의 상황, 제가 경험했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30년대가 되면서 100억 단위들이 31년도, 2년도를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꼭 71년, 81년 아니잖아요. 30년대가 100억 단위 요 스탠스를 취하게 될 거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기다 연대를 40년대가 됐을 때는 100억 단위가 지금의 10억 단위처럼 일반화되고 일부는 1000억 단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뭔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무슨 아파트가 100억이나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뭐 하락론자분들은 무슨 아파트가 30억이야 30억도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뭔 소리야 이러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조건이 뭐가 있었는지를 갖다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찾아봤는데도 그게 없다면 그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지만 뭔가 원인이 찾아진다면 그걸 갖다가 수긍하고 바탕으로 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여기 30년대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기 70년대부터 요거 20년대 여기까지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상상이 아니라 겪어온 얘기입니다. 저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아파트 경험일지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상황들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렇게 쭉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게 문제고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뭐를 갖다가 항상 보냐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지난 70년부터 2020년대까지 이 현상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이거의 원인이 뭘까? 항상 찾아봐 왔고 그게 제가 부동산 카페를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알게 된 어떤 사실들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욕하셔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되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려면 이것도 말이 안 됐어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경험했었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나이 연배는 이거 다 경험했잖아요. 80년대부터는 적어도. 그럼 90년대부터 경험하신 분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2000년대부터 경험했을 거고 다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만 경험하신 분들 특히나 요즘 부동산 관심 가지신 분들이 2010년대부터 관심들이 많으셨었고 요거 정도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갖다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부터 경험했던 저 같은 놈들은 늙은 놈은 이게 규칙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이런 규칙성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볼게요. 짧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입니다. 외면하는 진실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1번 부동산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다.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투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요. 좁히면 좁힐수록 이게 심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장기로 보면 여러분 보기에 우상향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이거에 집중하시다 보면 이걸 잊어버려요. 근데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특히나 주식 투자 등과 다르게 장기 투자입니다. 주식도 장기가 좋죠. 제가 근데 주식은 잘 몰라서 그걸 근데 맨날 까먹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요즘 그렇잖아요.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나는 집을 산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 부동산 투자는 장기로 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계속 잊어버리세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거가 이겁니다. 명목 GDP와 1인당 GNI. 뭐 쉽죠? GDP 다 아실 거고 국내 총생산. GNI는 그냥 1인당 국민소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둘로 나눠놨어요. 일단 명목 GDP하고 1인당 GNI로. 그다음에 다시 둘로 나눴는데 명목 GDP를 원화 기준하고 달러 기준으로 나눠놨고 1인당 국민소득도 마찬가지로 원화 기준과 달러 기준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1970년도부터 작년 2025년까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나라 지표에 있는 거예요. 자, 2070년대 이제 막 우리나라가 중공업으로 전환을 계획했을 때입니다. 중공업화되지도 않았고 경공업을 이제 막 시작해볼까?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때 명목 GDP 국내 총 생산은요 원화 기준 3조 였습니다. 3조. 달러 기준 82억 달러. 자, 그랬던 게 10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을 합니다. 40조가 됩니다. 언제? 80년도에. 즉 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10배가 넘게 13배 정도 뛰게 됩니다. 달러 기준도 665억 달러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보시면 90년대 되면서 207조, 2000년대 676조, 2010년대 1379조, 20년 2058조고 아직 30년은 안 됐으니까 작년 기준 2676조까지 성장했습니다. 뭐가? 명목 GDP 원화 기준. 달러는 82억 달러에서 작년 기준 1조 8726억 달러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70년 대비 2025년, 즉 70년에 3조였잖아요. 근데 25년도에 2676조가 됐어요. 그럼 몇 배가 성장한 거냐? 써놨습니다. 892배가 성장했습니다. 거의 1000배 가까운. 근데 이거는 70년대가 워낙에 낮았던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제대로 그나마 되기 시작하던 80년 기준으로 보면 요 40조 기준으로 보면 대략 67배 정도 성장한 겁니다. 뭐가? 명목 GDP가 80년 대비 2025년도에 67배 성장한 거예요. 100배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1인당 소득도 70년대에 9만 원이었어요. 지금 9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고 그 당시 9만 원. 그리고 80년도에 이게 105만 원이 됐고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느냐? 1인당 국민소득 5,241만 원이 됐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시는 게 있는데 달러 기준은 부동산에서는 제가 원화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달러 기준은 여러분들이 외국 부동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될 때 말씀드리고 여하튼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은 몇 배가 올랐느냐 70년대 대비 582배 그 다음에 80년대 대비 50배 올랐습니다. 80년도에 105만 원이었는데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5,241만 원이니까 50배 올랐죠. 자, 보면 둘 다 100배는 안 됐죠. 그쵸? 80년대 대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80년대 얼마였다고 했어요? 일부 억 단위 나왔다고 했죠. 근데 그게 20년대에 지금 일부 100억 단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 오른 겁니까? 억 단위에서 100억 단위가 갔다는 건 대략 100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얘 30년 안 된 거잖아요. 지금 25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직 30년이 안 됐으니까 이건 지금 30년대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는 얼추 조금 오차는 있지만 아직 5년 남았는데 25년 기준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서 근 100배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굴러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아실 게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명목 GDP는 70년대 대비 892배인데 1인당 국민소득은 70년대 대비 582배예요. 뭐가 더 많이 올랐어요? GDP가. 그 다음에 80년대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GDP는 67배 올랐는데 GNI는 50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주택가격은 근 얼마 오른 것 같습니까? 근 10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일부 억 단위에서 일부 100억 단위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그럼 뭐가 좀 더 가까운 거냐면 여기 써놨습니다. 주택가격과 상관관계는 명목 GDP 쪽이 1인당 국민소득보다 그 상관관계가 더 있다. 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70년대로 대비해서 보든 80년대를 대비해서 보든 2025년도에 GDP와 GNA 가격을 봤을 때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오른 거에는 얘가 좀 더 가까운 거잖아요. 명목 GDP가.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뭘 일단은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알 수 있어요.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집값만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은 50배밖에 안 올랐는데 주택 가격은 50배가 넘게 100배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일부 100억 단위가 막 나오진 않았잖아요. 이제 곧 나올 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월급으로는 집값을 못 따라간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 월급으로 집을 못 사게 되는 게 정상이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보셨잖아요. 월급이 아니라 명목 GDP가 오히려 주택가격과 영향이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내 월급으로 이젠 집을 살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주택 매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판단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급격한 성장을 이뤘고 이미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디폴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뉴스나 신문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서울에서 뭐 집을 살려면 연소득을 갖다가 뭐 15년 모아야 된다, 20년 모아야 된다, 뭐 어떤 자료에 따라서는 30년을 모아야 된다. 그게 의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주택을 갖다가 사고 말고를 계산하는 건 의미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게 그럼 최근에만 벌어진 일이냐? 아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만 해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소득은 그렇게 오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살았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월급을 갖고 집을 샀을까요? 과거로 올라가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써놨는데, 이거는 그래서 오늘 1편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집을 매수해야 되느냐. 당연히 소득으로 매수를 못해요. 그럼 다른 방법들을 따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라든가 다른 자산 투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이용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얘기예요. 뭐 내가 살 집을 갖다가 말이 되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다른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자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게 벌어지는 이유는요, 소득이 아니라 명목 GDP에 의해서 오른다는 얘기.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산으로서 작용한다는 얘기고,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거, 뭐에 대한 근거, 이렇게 갈 거란 근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것도 많아요, 내용이. 근데 이런 걸 한번 안 보여드리면 무슨 100억이 나와, 무슨 서울이 몇십억이 해, 무슨 부산에 50억짜리 아파트가 생길 것 같아. 제가 부산 50억짜리도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말씀드린 건데, 그냥 분양가중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막 지르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제가. 그것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명목 GDP GNI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M2 통화량,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통화량 증가. 얘도 찾아가 보시면 되는데 나라지표에 있습니다. 1970년 1월 기준 590억이었습니다. 원화로 590억. 뭐가 1970년 1월 당시 통화되는 유통 화폐량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10년 뒤인 80년 1월에는 9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9조 3천억. 단위가 조 단위로 넘어갔고, 그럼 26년 4월, 가장 최근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달에 얼마 정도가 통화량이 있느냐 나와요. 바로 지지난달인데 보시면은 416조 5,513억입니다. 네, 400조 넘었어요. 그럼 70년대 590억이었던 요때 대비로는 7,060배입니다. 얘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이 당시에 통화량을 정확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7,000배가 너무 높은 게, 명목 GDP도 70년대 대비는 1,000배가 안 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60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통화량은 7,000배가 는 겁니다. 70년대 대비. 26년 4월이 45배, 45배 정도 됩니다. 여기 가서 이제 비슷해지죠. 뭐가? 배수가. GDP는 80년대 대비 67배였고 GNI는 50배였어요. 그 다음으로 통화량은 45배가 된 겁니다. 자, 요 순서대로인데 그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뭘 정리할 수 있냐면, M2 통화량 추이는 보통 M2 통화량을 갖다가 부동산 가격과 연동이 된다고 보거든요. GNI의 추종성을 갖는다. 즉, 요 대략 4, 50년 정도 기간의 통계를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거는 GDP고, 그 다음에 GNI고, 그 다음에는 M2 통화량 45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GDP가 오르면 그에 따라서 GNI는 거의 그대로 연동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에 따라서 M2 통화량도 늘어나는데, 다만 M2 통화량이 늘어난 거는 조금 시차를 두고 뒤에 일어난다. 추종성을 띈다. 요 앞에 두 개의 M2 통화량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문제는 뭐냐? M2 통화량 추이는 최근에 뭐 M2 통화량 얘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부동산의 단, 중, 장기, 그러니까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중위 가격 변동 예측에는 유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최고 단지 아파트 가격, 제가 뭐 이제 조만간에 100억대 아파트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도 최상위 단지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거 말고 중위 가격 있잖아요. 지금도 원베일리가 70억대를 국평에 치고 있지만 서울의 중위 가격은 12억이에요. 평균은 15억이고, 그런 가격을 갖다 보는 데는 M2 통화량 주의가 상당히 유효하다. 자세한 이제 또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1,000만 원 단위가 억 단위가 되고 10억 단위가 되고, 그래서 100억 단위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해 보이지만 그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GDP가 80년대 대비 67배, 아직 30년대 안 됐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50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GDP가 어떻게 될 건가를 갖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26년이잖아요. 얘는 25년이었습니다. 80년대 대비 67배가 된 게. 근데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경제 뉴스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려 명목 GDP 성장률이 10%가 넘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작년 대비 GDP 성장이 10% 이상. 여러분들이 흔히 최근에 경제 성장률 얼마였습니까? 1.8%? 끼케야 2%대. 고도 성장을 이룬다고 하는 중국이 8%에서 7% 떨어지고 6% 떨어지고 하면서 거기도 좀 침체가 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 다가간 국가들은 2%대만 해도 높은 거고 2.5%가 최고, 그것도 잠재 성장률 최대치로 발휘했을 때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본 뉴스가 좀 헷갈리는데 작년 1분기 대비겠죠? 분기니까 분기 성장률이 17%가 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만 돼도 해자고 2%만 돼도 성공했다라고 말하던 그 성장률이 10% 이상 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가장 최근 뉴스는 그거였잖아요. 지난달에 수출액이 얼마 됐습니까? 월 단위인데 지난달 1,000억 달러였습니다. 1,000억 달러.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 정도가 났어요. 331억 달러였나? 그걸로 제가 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억 불 수출 달성, 기업이었는지 국가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억 불, 100억 불 달성 이런 거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난 달에 한 달에 1,000억 달러를 갖다가 수출했다는 거예요. 물론 반도체 호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주식을 이끌고 있는데 나머지 파트들, 다른 파트들도 수출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금. 물론 반도체가 제일 많이 늘었고 이건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성장률 10%는 GDP.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분간은 그래도 되긴 하겠죠. 어느 정도는. 작년에 대만이었나가 아마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어서 16%였나요?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경상수지 흑자, 올해 2020년도 경상수지 흑자 예상이긴 한데 2,500억 불을 예상 중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이었나? 우리나라 역대 경상수지 흑자 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MT 통화량과 더불어서 역대 최고가 작년인가 그랬죠? 1,250억 불이었습니다. 그전에는 800억 불, 600억 불 막 왔다 갔다 그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성장하긴 하는데 여하튼 800억, 900억 불 뭐 이러다가 그나마 그것도 되게 많이 오른 거라고 그랬거든요. 1250억 불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근데 올해는 그 더블이에요. 2500억 불을 예상하는 겁니다. 10년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 1년 만에 더블이 가게 됐어요 지금.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10%가 아니라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월, 2월, 3월 상황과 지금 4, 5, 6월 상황이 다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하반기 전망이 나빠지질 않아요. 더 좋아질 거라고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자 아까 25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가 80년도 대비 67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 올해 GDP가 10%만 성장해도 이 GDP는 3,000조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몇 배가 되느냐? 67배였잖아요. 25년도만 하더라도 올해 말 기준 75배가 됩니다. 뭐가? 80년대 대비 GDP 성장한 배수가 100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아직 27, 28, 29년도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성장 속도가 좀 더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30년도에 100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100배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뭐가 맞게 됩니까? 이게 맞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과정이거든요. 주택 가격이 80년대에 1,000만 단위였고 일부 억 단위였던 게 20년도에 지금 30년도에 100억 단위 정도로 가는데 여기 일부 억 단위였으니까 대략 100배 뛰는 거잖아요. 여기로 봐도 1,000만 원 단위들 일반 아파트들은 10억 단위가 되는 것도 100배인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상황도 지금까지 어떤 GDP 추이가 보였던 상황과 그의 국민소득이나 MT 통화량이 보였던 상황이 저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0억대를 엿보기 시작했던 걸 근거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최근의 상황 26년도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런 75배, 80배, 90배까지 갈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은 아파트 가격과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보였던 상관관계가 역시나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그 얘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언제? 30년대. 딱 30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도 30년대입니다. 이게 40년대 말하는 거니까. 이게 근데 딱 보시면 1000만 원대, 1000만 원대, 억대, 억대, 10억대, 10억대, 100억대, 100억대 이게 딱 10배씩 딱 오르는 모습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들이 특히나 최근의 상황이 30년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냥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오늘 영상 초기에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단기적인 정부 정책이나 단기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많이 싸우시잖아요.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오를 거다. 맞아요. 서울 아파트 공급 엄청 부족합니다. 분양가 중개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분양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나쁘진 않다. 다만 단기적인 조정은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기적인 수요 공급 문제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장기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투자 요소 맞아요. 수요 공급이. 그리고 단기적인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은 아니지만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것도. 그리고 정부가 수요 억제를 쓰든 안 쓰든 그것도. 뭐냐면 이 시기 동안 없었어요. 금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8년도에 제가 처음 집을 제 명의로 샀을 때 상계동에 그때 금리 그때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10%가 뭐예요? 20%까지 갔어요. 금리가. 그러다가 낮아졌을 때는 1%대도 있었고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은 기준금리가 3.5% 뭐 이런데 지금 뭐 더 올라서 뭐 5%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시기 동안 늘 있었어요. 금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올라가면 억제 정책 썼던 거 어느 정권이나 똑같고 내려가면은 부양책 썼던 거 어느 정권이나 똑같아요. 진보 보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나 금리라든가 공급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도 맞는데 중간중간 잠깐씩. 예를 들면 90년대에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원 때려줘서 썼단 말이에요. 그거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만들어진 아파트에 살아보기도 했고 그 정책 때문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도 봤었고 거주도 했었고 그걸 다 경험했다고 아까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수많은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큰 흐름은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큰 흐름은 정부 정책, 아파트, 주택, 수요 공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겠어요? GDP하고 이런 걸.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에.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 7월 달에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거다, 폭락할 거다, 혹은 상승, 하락, 강보합, 약보합, 평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투자 결정하시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단기, 중기 투자 빨리 나는 뭘 좀 먹고 나와야 된다. 조급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걸 예측하신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예측이요. 오히려 안 맞아떨어져요. 즉 세제 개편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투자의 기본은 장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GDP 성장 추이, 통화량 증가 추이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책이라든가 수요 공급, 수요가 맞냐 공급이 맞냐 현재 이런 거는 단기 중기의 상하방성,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상하방성 발음이 잘 안 돼요. 정책과 이런 수요 공급은 단지 단기적이고 혹은 중기적인 한 5년 정도까지 상방, 하방성을 보여줄 뿐이에요. 즉 부동산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정책이라든가 수요 공급 금리 같은 거는 단기적인 끽해야 저는 5년도 안 된다고 봐요. 짧으면 6개월, 길면 3년 정도의 방향성 정도만. 그것도 쭉 이렇게 하거나 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가던 걸 멈추게 하는 정도, 약간 하향하는 정도, 내려가던 걸 좀 멈추게 해서 약간 올라가는 정도, 이 정도의 방향성만 정한다고 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하반기 시장, 올해 하반기 시장에 폭등할 거다, 폭락할 거다 이런 주장들을 양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유튜버에.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30년대에 이렇게 갈 거란 얘기예요.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그게 조정기 맞고 32년도일 수도 있고 그냥 30년도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36년, 7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다. 50년 넘게.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외면하는 지지를 두 번째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 정치사회에서 경제로라고 써놨습니다. 미국 민주당이었나요? 클린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슬로건을 들고 나왔던 그 뒤로 뭐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실제로 어떤 사회의 흐름이 정치 사회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가 꽤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아까 제 부동산 일지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살아오면서 뭐 부동산 가격만 쳐다보고 살아온 건 아닐 거잖아요. 경험했던 다른 분야들이 있을 텐데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이전에 강남의 국회의원들은 누구였을까? 뭔 뜬금없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분명히 장기적인 것 특히나 GDP의 어떤 추이 성장이라든가 통화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7월 세제 개편이나 이런 정책 이런 거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기적인 거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2000년대 이전 강남의 국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한강 남쪽 벨트 이번에 뭐 지선 결과 한강 벨트 더 포함해서 보수 쪽에 표가 많았잖아요. 강북 쪽이라든가 여타는 서울 같은 경우에 진보 쪽 보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 이때를 보면요. 그 시기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정치, 사회적 이슈에 따라 좀 다르긴 했는데 오히려 진보 쪽 분들이 강남 서초나 송파에서 많이 당선되셨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몇 대 국회라고 그래야 되죠? 지금이 20몇 대죠? 그러니까 10대 초반? 중반까지? 그때만 좀 살펴보시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제가 비율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오히려 강북 쪽에도 보수적인 어떤 표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오히려 강남, 서초, 송파가 없었던 적도 있어요. 그 시절로 가면 구 자체가 없었던 적 강남 서초 혹은 강남으로 그냥 돼 있었던 적도 있는데 여하튼 이쪽 국회의원들을 보시면 이합 집산이 좀 그 당시 있던 시대긴 했지만 우리 진보 쪽인 분들이 이쪽에서 강세였고 강북 쪽이 오히려 지금 치면 빨간색 강남 쪽이 오히려 파란색 이런 게 좀 있다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 선진국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인 어떤 문제 같은 거에 많이 표가 갈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든 분들이 주제하시다시피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까지도 군부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졌었던 거잖아요. 87년도에 이제 직선제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때까지는 하더라도 어떤 진보적이고 이런 생각을 가셨던 분들의 기본적인 바탕은 정치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이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름집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정치 얘기하자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제가 이게 경제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다 아시잖아요. 한강 남쪽 지역이 과거에는 오히려 진보들이 많이 득세하고 그랬었는데 보수 쪽 어떤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지선에서 제가 여기 지선 결과 이거 2026년 올해 지선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흔히 말하던 강남, 서초, 송파뿐만 아니라 옆쪽으로 많이 늘어났고 강북 지역들에서도 이번에 진보표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격차가 되게 적어졌어요. 보수하고의 격차가. 근데 이게 이번 선거만 그랬던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어떤 선거 결과를 보면 아주 큰 사회적 이슈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점점 이게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보수표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꼭 강남 쪽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진보 쪽의 표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보자면 수도권, 특히 서울이 진보 쪽의 표가 많이 나왔었고 흔히 지방 쪽이 보수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보수표의 어떤 숫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정치 얘기를 하자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정치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어디? 선거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고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거 얼마 전에 이 서밋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 뒤에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서밋이 이번에 30억에 분양했는데 절찬리에 됐잖아요. 이 동작구, 흑석동. 근데 이게 왜 잘 됐다 그랬어요? 작년만 해도 여기 센트레빌 그 다음에 푸르죠. 얘네 몇 년 차예요? 15년 차쯤 된다 그랬죠. 얘네 근데 가격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제가 분양가 중에 세드렸지만 15억, 16, 17, 18억 제일 비싼 게 한 18억 좀 안 되는 가격 14, 15억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작년 말부터 올라서 지금 얼마가 된 겁니까? 여기 써있잖아요. 26억, 25억이 됐어요. 저가 기준 근 10억대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황을 갖다 초래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가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가주택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양도세 기준. 옛날에 양도세 중과 기준을 세울 때 당연히 고가 아파트니까 세금 많이 매겨야 된다. 그래서 났던 게 12억이에요. 지금 현재. 그전 9억이었고 그보다 더 적은 적도인데 하여튼 현재 12억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출 안 해주는 거 몇 억 이상부터 규제되기 시작합니까? 15억 이상부터. 규제가 빡세지잖아요. 15억까지는 6억이 되는데 또 그 위로 25억 되면 뭐 2억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은 아예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대략 고가 기준이 12에서 15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유세든 종부세든 양도세든 아니면 뭐 대출 기준이든 그 정도인데 12에서 15억. 얘네들이 작년만 해도 공시지가 얼마였겠어요? 14억 정도 했었던 아파트들이니까 물론 최고가 거래 17억 8억이 나오긴 했었는데 대략 12, 15억 선 아래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보유세라든가 거래세 같은 거 영향 없었던 거예요.
중과 안 맞고, 그죠? 근데 이게 1년 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25억, 26억이 됐어요. 이거 내년도에 공시지가 이거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뭐 어떻게 되든 현재 기준으로는 얘는 고가 아파트 돼버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얘 양도세도 물어야 되고, 더군다나 뭐 이제 장특공제도 안 해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흑석이라고요. 흑석동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길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가 그럼 1급지였어요? 서울에서? 흑석동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1급지가 대치, 압구정, 반포구, 2급지가 잠실, 목동 정도였다면 여기는 3급지예요. 많이 봐줘도. 더군다나 여기 엄청 고바위도 많고 그랬던 곳인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20억이 넘어갔어요. 이 구축들이. 뭐 얘네는 한강이 보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명수대, 현대 뭐 이런 애들. 여기 지금 리버아이면 30억을 넘었고 이 중대 쪽까지 들어가야 되는 얘네들도 22억, 22억, 25억이에요. 보이시나요 이거? 흑석이.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노량진 분양가 중에 노량진 재정비 촉진교육 해드렸잖아요. 여기 얘네 얼마 갔습니까? 분양가 8사 기준 26억에서 30억.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런 단지들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들어가 볼까요? 딱 신동아 2001년에 나왔어요. 25년 차 완전 구축이에요. 얘 8사 오르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게 20년 전고점 12억이었어요. 지금 16억 같죠. 근데 지금 이 전고점 후고점 대비하면 내가 전고점 가격에 50%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 얼마 가야 되는 겁니까? 거의 18억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16.5억까지 간 거고 25년 된 아파트가. 근데 얘네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가 7월 세제 개편 때 높이 나르잖아요. 그거 높이게 되면 얘네들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들도 노량진에 있는 여기 보시면 다 그래요. 15억, 14, 17, 15.8 다 구축이에요. 신축은 30억에 분양했다고요 최근에. 상도동 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 20억, 17억 여기도 그래요. 전부 다 현재 고가 기준으로는 전부 다 고가 주택 될 겁니다. 뭐가? 이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장 최근에 해준 게 기름하고 제가 장위 쪽 해드렸죠. 장위 푸르지오 마코니 지난 영상이잖아요. 돌고족 쪽. 얘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경쟁률 엄청 세게 나왔던데 18억 4천에 분양했잖아요. 84 최고 분양가. 왜? 들어간 지 좀 된 이쪽 기름에 있는 애들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클라시아라든가 레미안 특히나 얘네들이 18억 치고 있으니까 얘네가. 그럼 얘네도 다 뭐 됩니까? 내년도부터 고가주택 됩니다. 강북에 있는 기름뉴타운, 장유타운 이런 애들. 여기잖아요. 이게 공정가격비를 올리거나 이럴수록 여기 있는 아파트들 전부 다. 더군다나 여기는 아직 정고점 안 갔다 그랬죠 제가. 정고점까지는 갈 텐데 이 애들은 이제 막 정고점 뚫기 시작한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북 쪽은.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지성결과라는 갑자기 정치 얘기 저희가 다루지도 않는. 원래 저희 채널 안 다루잖아요. 다루면 카페에서 자르고 그러는데 저희가 7월 세제 개편이나 이런 걸 너무 신경 많이 쓰시니까 순리대로 가면 좀 이상한가? 순리대로 가게 돼요. 뭐냐면 서울 전반적인 가격이 지금 기준으로는 고가주택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진짜 구축 나홀로 단지 이런 거 제외하고 여기라도 좀 가까우면 25년 됐든 뭐든 강북 지역까지 전부 다 지금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고가주택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지만 이번 지성결과 봤을 때 만약 이 기준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혹은 수도권의 어떤 투표 성향이 더 확대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치권에 따라서 정책이 어쩔 수 없이 잠깐 나오는데 정치 진영에 따라서 반길 수도 있고 반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거에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정권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진보 쪽 정부잖아요. 진보 쪽 정부에서 이걸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를? 적어도 현재 세제 개편 12억에서 15억 선이 현재 고가주택 기준인데 그걸 더 강화시키는 공정가격비를 올린다라든가 장특공을 갖다가 손본다라든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는 걷잡을 수 없으니까 한 번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뒤로 아직 총선도 2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뒤로 올해 7월 세제 개편 나오잖아요. 그 뒤로 계속 그렇게 묶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사회에서 경제적인 걸로 투표 성향들의 기준점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즉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성숙했고 과거에 비해서 진짜 엄청 많이 성숙했죠. 비판하고 진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시각을 안 갖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못 따라간 거예요. 뭐가 고가주택 기준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고가주택 기준이라고 하는 게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그때그때 조금씩 수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애들이든 흑석이든 노량진이든 강북이든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10억이 넘는다고 하지만 20억 30억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고가주택이 아니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온다란 얘기예요. 선거 결과 같은 걸로.
욕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주택 기준선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년 뒤이긴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긴 하지만 총선이라든가 그 뒤에 있을 대선 같은 거에서 물론 특별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생겨서 그게 집어삼키면 선거의 판도가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정치사회적 이슈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문제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나라로 접어들었어요. 이미 그게 이미 투표도 반영이 되고 있고 어렵습니다. 계속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진짜로 정치적으로 어느 쪽도 아닙니다. 어느 쪽을 지향할 필요도 없고 지향하는 순간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도 저는 최대한 정치적인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정치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그걸 투자와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자꾸 두려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즉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어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여러분들 좀 예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고가주택 100억짜리 200억짜리 내가 집을 소유하게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어차피 최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더라도 최고가 주택이고 세율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나머지들 있잖아요. 100억대까지 안 가는 애들 10억대, 20억대, 30억대 그리고 서울에도 10억 이하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당연히 다 포함이고 그런 주택들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7월에 나올 세제라든가 단기적으로 어떤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이 다소간의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이 흐름을 훼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예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 비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군다나 올해를 비롯해서 당분간의 어떤 이런 아파트 가격의 영향을 갖다가 장기간 봤을 때 영향을 준다 볼 수 있는 GDP라든가 MT 통화량의 성장은 혹은 증가는 최근 몇 년 사이 보지 않았던 아주 큰 광폭의 증가를 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시차를 두고 지금 26년이잖아요. 결국 30년도 됐을 때 30년 대가 됐을 때예요. 정확히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도 그랬는데 2010년도에 처음으로 레미안 퍼스티지가 10억대 분양했을 때 미분양도 났었잖아요. 그게 리먼 사태 바로 뒤였으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비싸다 뭐다 그랬지만 그게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10년대 10억대에 나왔던 얘가 지금 55억에서 57억까지 갔다가 조금 규제 영향받아서 52억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게 다시 여기로 돌아가진 않는다고요. 절대로 10억 혹은 억 단위로 가진 않는다고요. 부침이 있을 뿐이지 결국 30년대 넘어가고 하면 걔도 DH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이 미치면서겠지만 100억대를 향해서 갈 겁니다. DH 클래스는 100억이 넘을 거고요. 시간이 길어졌고요.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의 영상이 그럼 30년대 계략적인 부동산 지도 부제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투자는 죽음이 아닌 생존을 전제로 한다. 근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고 요거 30년대 계략적인 부동산 지도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80년대? 나 80년대 뭐 어렸으니까 90년대 말부터 이 부동산을 30년 정도 지금 경험하고 저희 카페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만약 여기가 제가 생각한 대로 이 반포 대치 여기가 100억이 간다 84 최고 단지 이런 거 말고 기본적인 어떤 괜찮은 단지 무슨 한남에 있는 뭐라든가 뭐 하이퍼 하이엔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단지 대표적인 DH 클래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100억이 간다면 송파 쪽 얼마 가야 됩니까? 7, 80억 가야 됩니다. 바로 다음 2급지잖아요. 목동 쪽도 7, 80억 가야 돼요.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저희 분양가 쪽 최근에 안 보신 거죠. 그죠? 엘리트가 30억대니까 무슨 잠실 30억대 밖에 안 되는데 여길 보셔야 되잖아요. 잠래하고 르엘 그리고 여기 뭐 나옵니까? 남은 애들 있잖아요. 여기도 압구정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송파에도 얘네들 있어요. 즉 DH 클래스를 비롯해서 반포 쪽에 신축들이 100억을 갈 때 잠실 7, 80억 갈 거라고 봐요. 신축 기준이에요. 여기는 모든 또 송파구 뒤쪽에 있는 아파트도 70억 간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 50억 가는데 뒤쪽에 있는 애들 10억대 많아요. 반포 쪽에도. 좀 작은 거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반포 쪽, 대치 쪽 흔히 우리가 강남 서초라고 하는 곳이 100억 가면 송파가 7, 80억 갈 거고 목동도 여의도 당연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럼 문제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지금도 이제 상당히 높은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하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럼 좀 전에 말했던 동작이라든가 노량진 혹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레프라든가 강북 일반적인 지역 상계동은 얼마 갈 거냐 그게 과거부터 제가 비율을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이 그렇게 벗어나질 않아요. 즉 얘가 100억 가면 송파, 목동이 70억 그러면은 동작, 노량진 얘네는 마레프급을 조금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마레프급하고 그래도 같이 묶으면 50억대 갈 겁니다. 지금 마레프가 25억 선이거든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레미안 퍼스티지가 지금 50억대 초반?
근데 마레프가 25 이런 건 절반 가격이에요. 신축 대비 절반은 아니에요. 레비안 퍼스티지는 구축입니다. 그럼 여기 신축 100억 할 때 마레프라든가 이쪽 동작 이런 쪽은 얼마 가느냐? 대략 40억 선? 신축 기준으로는 40억? 50억 선? 구축 기준으로는 그보다 아래에서 형성되겠죠. 더군다나 동작은 신흥 주거로 뜰 테니까. 그럼 일반적인 아까 보여드렸던 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얼마 갈 것 같느냐? 3, 40억 선 갈 거라고 봅니다. 잠실의 절반 가격. 네, 잠실의 절반 가격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잠실의 엘리트가 30억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쪽 장이나 기름 쪽에 괜찮은 애들이 15, 16억 하거든요. 싼 거는 한 12억 하고. 상계 쪽은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얘는 재건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걸 한번 말씀드린다면 장이나 기름 쪽에 비해서 상계 쪽이 결코 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평촌, 과천 같은 1급지 광교나 판교 포함해서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비슷해요? 잠실하고 동급인 곳들도 있고 거기에는 잠실보다는 좀 아래급인 애들이 있습니다. 마레급들. 그러면은 결국 수도권의 1급지들도 대략 얼마 간다는 얘기입니까? 제일 준 놈은 역시나 7, 80억 갈 거고 웬만하면 50억 갈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마레프가 50억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가격들. 예를 들면 뭐 하남. 제가 하남에 산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남의 가격은 옛날에 반포에 한 3분의 1, 4분의 1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남에 신축이 들어갔을 때였던 얘기고 그리고 강남 쪽은 이제 구축하고 비교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한 4분의 1, 5분의 1 가거든요. 근데 여기 하남 같은 경우에도 신축이 들어가잖아요. 교산 같은 거. 그런 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9호선 뚫리고 3호선 뚫리고 하잖아요. 호재가 있단 말이에요. 30년대에. 들어갔을 때 역시나 3분의 1은 갈 거예요. 그럼 한 30억대? 지금 제일 비싼 놈이 한 15억밖에 안 합니다. 구축이니까 지금. 구축까지는 아니지만 오래됐으니까 하남도 미사 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맞춰서 남양주가 어느 정도 가는지는 지금 가격 보시면 될 거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송도 같은 경우가 최소 하남급은 되죠. 교산 신도시급은 될 겁니다. 생각보다 송도 GTX 생기고 하면 그럼 3분의 1 가격 30에서 40억 정도? 국평 기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란 G5 같은 경우가 지금 30년 기준으로 한 30억을 넘을 수가 있는 거죠. 딱 30년 말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여기 100억 가는 게 딱 30년에 가는 게 아니니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건 사실 다음 편에서 좀 더 정확히 지도에 팍팍 찍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를 100억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반포, 압구정, 대치를. 84, 100억. 무슨 하이퍼 하이엔드급 단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애들 갖다가 기준 삼았었잖아요. 그런 급으로 봤을 때 이미 영상이 오래돼서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뭐 말씀드릴 거냐면 오늘은 계속 욕하시겠지만 이렇게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GDP라든가 MTO 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00억 오르면 뭐하니? 나는 지금 1억도 없는데. 근데 제가 아까 이 말씀드렸죠. 예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고. 예전에 1,000만 원 할 때 당장 월급 20만 원, 30만 원인데 이거 언제 뭐 이랬어요. 근데 그랬던 분들도 다 지금 집 산 분들이 절반은 돼요. 억 단위 할 때 나 지금 모아놓은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랬던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절반도 집을 샀어요. 주택 자가 보유율은 변하지 않아요. 50% 정도. 10억 단위일 때 나 2, 3억도 안 넘는데 어떻게 이걸 사? 다 샀어요. 그럼 똑같아요. 100억 단위가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사? 나는 1억도 없는데 다 사고 다 갑니다. 물론 1억밖에 없는데 100억짜리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다는 개념이 자가 소유했을 때 왜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지 뭐 그것 때문에 다 바뀌는 볼 수가 없지만 인생이 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제 아파트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할 건 아닌데 다음 시간에 조금은 나올 수 있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 때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걸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신빙성이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갖고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투자는 죽음이 아닌 생존을 전제로 한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나라가 망하면 예를 들면 IMF 같은 게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리먼 사태 같은 게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사봐야 분명히 폭락할 것이다. 다 겪었다니까요. 그걸. 겪으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대에서 억대, 10억대, 100억대까지 왔을 때 그런 상황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만을 물론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 맞고 대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존 그런 것들을 갖다 딛고 결국 보이는 자산들의 어떤 가격 상승 이걸 생각하고 전제로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보수적인 시각에서 미래에 닥쳐올 위협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위협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존했을 때
그리고 그게 반복됐을 때 다다르게 될 자산의 가격을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선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30년대에는 분명히 100억 단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40년대에는 널널해져서 1000억 단위도 나오는 시기가 올 겁니다. 80년대에 10억대가 나올 거로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억 단위도 나올 거라고 생각 잘 못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만 하더라도, 즉 레미안 퍼스티지가 나올 때 10억짜리 미분양 될 때만 하더라도 원베일리가 7, 80억 하는 아파트가 나올지 국평 기준 몰랐고, DH 클래스터 같은 100억대에 근접할 아파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영상,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영상 한 편 정도 띄워드릴 것 같고요. 출장 갔다 와서 또 지방도 사실은 저는 많이 올 것 같아서 가는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오늘 얘기 드렸던 걸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투자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부동산 전망, 특히나 뭐 7월 이후에 있을 세제 개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 쪽으로 가서 좀 무서웠는데 좀 배제시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보다도 저희 PD님한테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 길게 나갈 텐데, 이 긴 걸 찍었다는 건 원본 편집하기 전에 엄청 길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릴 분이 있긴 해요. 그 분석과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 갖다 시작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출장 갔다 왔을 때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갑자기 분양가 중개 할 게 많아진다 그러면은 그거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영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나 100억대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고 옆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거나 부동산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아파트 가격을 물어보세요. 그때 어땠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달랐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는 수긍하기가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1000만 원대 아파트부터 지금의 100억대가 나오는 아파트 이상까지 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격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이 이런 거에 작용을 했을까를 생각해 봐왔던 거고, 카페를 하면서도 20년 동안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낸 결론 중에 몇 가지를 오늘 보여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음 영상에서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에서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나라지표도 갖고 오고 그랬는데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단위를 좀 잘못 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과 기평도 공식 단톡방을 첫대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뭐 거기 들어오시면 거기는 원래 분양가 중개에서 이 단지에 정말 너는 경쟁력이 셀 거라고 생각하니? 그럼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고하는 공간 아니고 들어가셔서 이번 영상 보시고 들어서 욕하고 나가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욕하고 나가셔도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출장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겠고요. 지방시장 상황도 좀 잘 알아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